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한국인이십니까? 미국인이십니까? 국적 말고요. 정체성을 질문드린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민 1세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문제는 2세들부터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잘 알고 익숙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분명 미국인으로 봐도 되는데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일부 2세들은 또는 일부 이 혼혈인들은요,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들이 또 거기서 겪는 감정은 와보니까 또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CNN 방송이 한인 2세 또는 이 한인 혼혈 2세 그들의 그 정체성을 집중 조명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간 그 2세들과 혼혈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집중 취재해서 보도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 이 보너스 뉴스에서는요, 이 이슈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정보의 바다를 향해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힘겨루기를 이제는 좀 넘어서서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그 보유 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지목한 날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X데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X데이트가 6월 1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반의 치명타는 물론입니다만은 당장 미국에 사는 우리 미국인들, 미국에 사는 우리 사람들, 미주 한인들은 물론입니다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치명타가 더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인들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건강 문제, 또 은행, 금융 관련 문제, 보험 문제, 또 공무원과 군인의 월급 등등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약 8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률이 치솟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비정상적인 그 현상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는요,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30년 고정금리, 이 몰기지 대출 금리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지금의 주택 대출 금리도 얼마예요? 뭐 6% 넘고 7% 넘고 뭐 상당히 높은 실정인데요. 더 높아지면 결국은 주택 구입 비용이 22%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추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르지도 않은 집값이 22% 오른 것처럼 그 주택 구입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집 사기 힘든데 누가 집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7월 이후 1년 반 동안에 매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 미국 내의 주택 6만 채 정도 가운데서 12%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뭐 거래가 없어지는 거죠. 실업률도 현재 3.4%에서 8.3%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4%에서 8.3 정도에 치솟는 그 비율은, 이런 급상승은 100%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줄리 코책, 이 IMF 대변인은 만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평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또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 이 협상을 할 만한 시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도 디폴트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죠. X데이트, 다음 달 1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협상이 가능한 시간은 따져보면 나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아무리 바빠도 휴가, 뭐 공휴일, 주말 이런 거 꼬박꼬박 챙기는 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꼬박꼬박 챙기는 게 그 미국인들이잖아요. 자, 연방 상원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휴회에 들어갑니다. 이 와중에. 네. 그리고 연방 하원은 이어서 29일부터 일주일간 또 휴회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또 21일까지 사흘간 주요 7개국, 소위 G7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국외에 순방 나가는 거예요. 자, 이를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의 케빈 메카시 의장 간의 이 담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5, 16, 17, 18 요렇게 딱 나흘이 전부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세청 IRS도요.
6월 초 디폴트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연방정부 세수는 지난달 예상보다 적어서 디폴트를 막는 데 사용할 현금이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현 상황은 백악관과 그리고 이제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간의 이 접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당한 정도의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채 한도를 올려서 협상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 졸이며 애타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피해도 국민들 몫입니다. 잘하면 정치인들 공,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제발 극적인 타결이 나와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자, LA 한인타운으로 시선을 좀 돌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올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매매된 주택 건수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57%가 급감한 것입니다. 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거래된 주택 수는 148채로 전년 1분기의 347채와 비교해서 57%나 줄어들었습니다. 단독주택, 콘도, 또 임대 수익형 주택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37%, 78%, 콘도가 좀 심해죠. 78%, 그리고 임대 수익형은 51% 감소했습니다. 단독주택만 따로 떼어보겠습니다. 올 1분기 동안에 매매된 단독주택 건수는 78채로 전년 1분기에 124채와 비교해보면 37% 감소했습니다. 중간 거래 가격, 단독주택의 중간 거래 가격은 164만 달러로 전년에 169만 달러보다 5만 달러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중간 거래 가격,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정확한 어떤 기준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팔린 게 큰 집들이 많이 팔렸으면 중간 거래 값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요 달 따라서 팔린 집들이 좀 작은 집들이 많이 팔렸다 그러면 중간 거래 가격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스퀘어 피트당 평균 가격. 한국에서는 뭐 평당 얼마 이제 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스퀘어 피트당 얼마인가, 그걸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LA 한인타운에서 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스퀘어 피트당 평균 가격이 작년 1분기는 882달러였는데 올해 1분기는 1% 정도 내린 874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가격이 조금 하락했구나, 이거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콘도를 보겠습니다. 콘도는요, 더 심각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준 게 콘도였습니다. 그런데 총 거래 건수는 32건으로 LA 한인타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콘도 석 달 동안 거래된 게 딱 32건. 전년 동기 146건과 비교해서 78%나 급격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주는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자, 요것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비슷해요. 스퀘어 피트당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거래된 그 가격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좀 볼게요. 그러면 LA 한인타운의 콘도 중간 거래 가격은 전년보다 18%가 웃도는 88만 6,5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큰 콘도가 많이 팔렸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당 얼마, 그런 식으로 스퀘어 피트당 얼마냐, 그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콘도의 중간 거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평당 가격, 즉 스퀘어 피트당 가격은 조금 내려갔지만 거래 평균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조금 그래도 좀 큰 사이즈의 거래가 작년 1월, 2월, 3월보다는 올 1월, 2월, 3월이 그런 게 좀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셔서 부동산을 보실 때 이 동네 중간 판매된 거래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타겟되는 그런 사이즈, 그런 동네의 집에 있어서 스퀘어 피트당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느냐, 작년에 비해서 스퀘어 피트당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요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적으로 LA 한인타운의 부동산 거래만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LA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요,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물을 내놓으면 내놓기가 무섭게 곧바로 팔리거나 또는 뭐 약간의 프리미엄까지 얹혀서 팔 수 있는 소위
셀러스 마켓인 경우도 적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적인 편차가 요즘은 상당히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 시즌을 앞두고 한국 국적기 미주 노선 항공권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보통 유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한국을 대거 방문하는 시기와 또 여름이라는 특수적인 그런 시즌, 그 특수성이 겹치면서 6월과 7월이 이 대표적인 항공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6월, 7월 성수기 LA 노선 한국행 왕복 일반석이 $3,00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애틀란타 등 동부 지역은 더욱 심해서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 노선의 경우에는 한국 직항 기준 가장 저렴한 일반석 왕복 항공권이 $3,800를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을 살펴보면 6월과 7월 사이 일반석은 요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2,800불에서 3,200불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은요, 싼 건 $6,000, 비싸면 $10,00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비즈니스인데. 자, 기존의 국적 항공사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에어 프레미아의 경우 LA 한국 왕복 일반석이 $2,400. 이거 에어 프레미아 처음 나왔을 때 몇 달 전에 뭐 1,000불, 960불, 비싸면 1,050, 1,100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성수기를 맞아서 같이 뛰는 거죠. $2,400.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에어 프레미아는 비즈니스석 이런 건 없어요. 일반석과 프리미엄 일반석 이런 것만 있는데, 자, 일반석은 $2,400,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3,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에 따라서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요. 잘 찾아보시면 6월, 7월 중에 일반석 최저 $1,911짜리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앱 같은 걸로 보다 보면. 이제 에어 프레미아는 그만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인데요. 에어 프레미아는 최저 $1,900에서 최고 $3,01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최저 $2,271에서 최고 $3,600까지 이 가격대가 다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프레미아는 조금 잘 살펴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운 좋은 경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성수기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뭐 유학생들처럼 이제 할 수 없이 방학이니까 한국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성수기에 꼭 가야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능한 한 예약이라도 빨리 하는 게 그나마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종료에 따라서 이 모국 방문에 나서는 한인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 인상이 더 커졌습니다. 사모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6월 모국 방문 여행객들이 지금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음에도 좌석을 구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렴한 항공권 구매를 위해서 LA 노선의 경우 이전에는 보통 3개월 전에 예매를 해도 좀 좋은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팬데믹 이후로는요, 최소한 한 6개월 전에를 예약해야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가능한 그런 실정이다라고 여행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제 한 세기면 100년이죠. 거의 100년 동안 미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AM 라디오가 주요 사용처인 그 자동차에서 지금 퇴출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BMW나 볼kswagen 그리고 마스다 또 테슬라와 리비안 등은 현재 제작되는 모든 전기 자동차 모델에서는 이 AM 라디오 기능을 완전히 없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AM 라디오를 많이 안 듣는다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진짜 이유는 이 전기 엔진이 AM 방송 전파를 교란해서 이 AM 라디오의 방송 수신이 어차피 잘 안 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사인 포드는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기자동차 모델뿐만이 아니라 내연 기관차와 전기자동차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생산하는 이제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AM 라디오를 모두 빼는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오디오 품질이 낮고 좋지 않고 또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사에서는 이 유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동안 그 지역 방송국들이 하나 둘씩 그 AM 라디오 송출을 중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방송사가 AM 방송은 없앴고요. FM 라디오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M 라디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이 해외 한인 방송 최초 공중파 방송으로 탄생했던 그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 제가 창단 멤버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역시 AM 라디오였습니다. 30여 년 전,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라는 첫 방송의 그 일성을 제가 직접 했던 터라 그 기억과 애착은 남다르긴 합니다. 당시 그 많은 한인들이 라디오 앞에 다 모여서 첫 방송의 일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런 일화,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런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비단 AM 라디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한인 사회, 더 나아가서 미국 전체 사회에서 이 AM 라디오는 대중문화에서 이런저런 면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었죠. 네, 사실이었죠. 과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에서 다 뺀다니까 참 어찌 보면 좀 서글픈,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AM 라디오에서 나오는 스포츠 중계, 토크쇼 같은 것도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또 일부는 미국에 와서 뭐 고등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다닌 것 치고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과거 그 형사법적 이런 데서 그 한국 분들 중에서 형사 기소가 됐는데 이제 영어가 편치 않은 분들은 더군다나 이 형사 법정은 민감하잖아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예를 들어서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옛날에는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통역을 해주면 It's my fault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네가 네 잘못을 시인했네, 땅땅땅 유죄,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1.5세 이런 분들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제 이제 친구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온 것 치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동시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했더니 미국에 오자마자 중고등학교 때 AM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스포츠 중계, 또 자기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중계 같은 거 계속 들으면서 그 말하는 거 따라하고 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발음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얼마 전 뭐 한 십몇 년 전에는 한국 나가서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중계하는 해설자로,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메이저리그 해설자 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는데,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때는 이 AM 라디오가 스포츠 중계나 토크쇼 등등으로 미국인의 장거리 자동차 여행에 또는 그 남는 시간에 참 빠지지 않는 그런 동반자였습니다. AM 라디오가. 그땐 그랬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대중매체가 등장한 첫 100년 동안 이 AM 라디오는 미국인의 삶을 만들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IT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요즘 AM 라디오도 발디딜 곳이 없이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동차에서 AM 라디오를 빼기 시작했다, 없애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변화로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개인적으로도 진한 아쉬움도 느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 미국 정부가 어제 북한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차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매년 그런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2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 외에 그 대안적인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지난 2014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상황이 근본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서 북한은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또 고문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빌면 형식적으로나마 북한의 교회는 있습니다, 봤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지만, 자,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 활동이 당국의 통제 아래 선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 방문자들의 평가도 같이 전하면서 북한은 모든 시민에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즉각 신고할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국무부는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그 척박한 동토의 땅에서도 꽃이 피어나듯이 북한에도 몰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탈북하신 분들은 북한에서 승인되지 않은 종교 자료가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전했고요. 특히 지하 종교 네트워크,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하라는 것은 부정적인 나쁜 뜻이 아니라 그 북한 체제의 어떤 감시를 피해서 이제 몰래 숨어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지하 종교 네트워크의 범위는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개개인의 종교 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기독교 활동이 아주 극한적이지만 일부 있다라는 보고가 있다라고 탈북하신 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기독교가 됐던 어떤 종교가 됐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비밀리에 갖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들이 제발 발각돼서 더 어려운 고초를 겪지 않기만을 멀리서는 바랄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 미시간주에서 한 13세 소년이 새총으로 8살 여동생의 납치를 막아내서 화제입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구 약 10,000명의 작은 도시 알페나에서 8살 소녀가 집 뒷마당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 숲에 있던 한 17세 남성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남성은 소녀를 붙잡은 뒤에 입을 틀어막은 채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상황은 소녀의 13세 오빠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자 그 오빠는 가지고 있던 새총 갖고 이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상황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자, 미시간주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인근에 있던 이 소년이 범행을 목격한 직후 갖고 있던 새총으로 용의자를 향해서 쏘았는데 머리와 가슴을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밝혔습니다. 새총에다가 이제 돌멩이 이만한 거 넣어서 쏘는 거죠. 새총을 강하게 맞은 용의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후에 즉각 범행을 멈추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달아난 그는 피해자 가족 등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서 인근 주유소에서 숨어 있다가 사건 당일 바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납치 및 아동유인 미수 그리고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는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은요, 이 8세 소녀가 납치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13세 오빠가 그 새총을 들고 용감히 나섰던 덕분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참고로요, 미국에서 미성년자 납치는 생각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FBI는 2010년 이후 미국에서 납치 피해를 겪는 21살 미만이 한 해 평균 350여 명 정도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즘은 일론 머스크죠. 그런데 여기 제2의 일론 머스크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연소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타이틀을 가진 20대 젊은 기업가는 오스틴 러셀이라는 20대 청년입니다. 27살짜리.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106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사들여서 포브스의 새 주인으로 등극했습니다. 포브스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오스틴 러셀이 포브스의 모기업인 포브스 글로벌 미디어 홀딩스 지분 82%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오스틴 러셀은 어디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세계적인 언론사를 불과 27살의 나이에 이렇게 턱턱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혹시 금수저? 네, 아닙니다. 사실 이 오스틴 러셀은요, 포브스의 새 주인이라는 타이틀 이전에 루미나라는 그 전기차 부품 제조 회사의 CEO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동시에 갖고 있고요. 이 루미나라는 회사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자율주행 차량의 필수 부품인 고성능 센서, 라이다라는 그 자율주행 센서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서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라 하더라도 사실은 레이저가 아니라 사진으로 그거를 센서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이 아니라 이제 레이더를 쏴서 인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물과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앞에 있는 물성이 어떤 종류의 물성인지 그것까지 감지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부품을 개발하는 현존 최고의 회사를 창업한 청년입니다. 언론에서는 제2의 머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아예 머스크의 라이벌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어스틴 러셀은요, 루미나를 지난 2020년 12월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 그가 보유한 루미나 회사의 지분 약 30%의 가치는 무려 24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억만장자니까 겨우 이제 1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게 아니라 1억이 아니라 무려 24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 등극한 거죠. 하나로 따진다면요, 약 3조 2,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그 포브스 매거진이 그를 전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로 선정을 해서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러셀은 그 당시 포브스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언론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연이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자, 오스틴 러셀의 천재성은 여러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5살 무렵 그 잔디에서 물 뿌리는 스프링클러의 물을 재활용하는 지하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첫 특허를 출원하는 등 이 어릴 때부터 기술 분야에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자율주행 부품 회사 루미나는 사실 그가 17살 때 창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화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는 2살 때 이미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외우기 어렵다는 그 원서 주기율표를 외웠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는요, 이거는 이제 부모가 직접 증언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휴대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노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부모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칠 만에 이 러셀은 갖고 있던 휴대용 게임기를 뭐 어떻게 했는지 이리저리 막 변형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예 휴대용 게임기를 휴대전화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일화가 부모를 통해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면 이 세상의 천재들 얼마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단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천재라고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상황 좀 보고 갈까요? 네, 지난해 이 테슬라의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날린 일론 머스크가 스탁 옵션에서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탁 옵션 가치는 지난해 100억 달러 급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자산가들, 어마어마한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재산이 조금 줄고 늘고 뭐 1억 달러는 계산 액수도 아닌가 봐요.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에 테슬라로부터 23억 달러의 스탁 옵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탁 옵션의 가치는 지난 2021년에는 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해 동안 65% 폭락하면서 스탁 옵션의 가치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이 오너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테슬라의 주가 낙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참 이런 그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인지요, 일론 머스크는 어제 트위터에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이 최근에 인수했잖아요. 그 트위터에 새로운 CEO를 임명했습니다. 트위터의 새 CEO에는 린다 야카니로라는 여성이 임명이 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 펜실베니아 대학 자유전공 학사 졸업 후에 타임 워너에 입사해서 광고 판매 마케팅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을 해서 이 부분 부사장까지 오른 여성입니다. 제가 뭐 여성입니다, 이거는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으시는 여성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살짝 중간에 좀 구별해서 조금 더 이제 띄워드리는 입장에서 그런 표현 쓴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분은 이후 NBC 유니버셜에 스카웃돼서 이곳에서 또 11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NBC 유니버셜에서 11년 있는 동안 광고 판매 최고 책임자까지 올라서 경력이라든지 뭐 성과 그리고 지도력 모두 검증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위터에서 새롭게 이제 CEO로 임명돼서 갔는데 어떤 성과를 트윗해서 낼지 린다 야카리노라는 여성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응원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제가 자주 그렇듯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사회 이슈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기 가도 이방인, 저기 가도 이방인입니다.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 2세들의 어려움을 최근 CNN이 보도했습니다. 방영된 스토리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한국인인 케빈 램버트, 혼혈이신 분이시죠. 이 케빈 램버트는 2009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한국계 혼혈이라고 백인들 사이에서도 늘 따돌림을 받았고 언제나 겉도는 기분이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램버트 씨의 사례처럼 수십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정착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자녀, 즉 2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NN이 이제 한국 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램버트 씨는 물론이고 많은 이 한인 2세들, 한국에 돌아간 그 2세들의 얘기를 취재를 한국에서 해서 이제 미국에서 방영한 거예요. CNN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미국에 만연해 있는 인종차별 문제, 또 만연한 각종 사건, 사고, 또한 아시안 증오 범죄 등등에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조상의 고향에서 소속감을 찾으려는 그 경향이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은 약 4만 3천 명으로 2005년과 비교해보면 2배가 넘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샌디에고 주립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연구하는 스티븐 조 서 교수는요, 이렇게 뿌리를 찾아 복귀한 한국으로 간 그 이민자들은 대부분 아시아 하면 일본과 중국을 떠올리는 강한 고정관념이 미국에 그 팽배하던 그런 시기에 미국에서 자란 것이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경험과 완전한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은 그들이 부모의 고향으로 가서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조 서 교수는요, 요즘은 그 어머니의 라스트네임을 중간에 넣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은 아버지의 라스트네임을 중간에 넣고 어머니 라스트네임 따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스티븐 조 서 교수는요, 그들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을 찾은 이민 2세 대부분은요, 결국 미국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교수는요, 역이민 연구를 위해서 7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모든 사람이 인종차별, 그리고 민족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데니얼 오 씨라는 분은요, 8년 전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현지 문화를 잘 알아도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은 처음 왔을 때부터 고향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기 시작합니다. 집을 구할 때, 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등 여러 가지 구비되는 서류나 뭐 없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뭐 거소증, 뭐 여러 가지 뭐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하긴 한데,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게 어려웠고, 또 지금도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시간도 좀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면 상당히 어렵고 뭐 그런 거죠. 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등등 언어 장벽과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절차 등등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니얼 오 씨는 특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중잣대를 느낄 때 매우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떨 때는 외국인 취급을 받지만 한국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와 이제 진료를 받다가 의사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한국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이 사람이. 얼굴은 100% 한국 사람 얼굴이겠죠, 물론. 그런데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의사가, 아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의 부모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겪은 일들이기도 하죠. 이민 1세들. 그런 걸 미국에서 겪었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의 차별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차별이라는 게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국적이 어디냐요 관계없이 그냥 인종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면 발생하는 그런 인종차별이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2세들은 한국에서 그 이성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은요, 한국의 보수적인 관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븐 조서 교수는 한인 2세 여성들이 한국에서 너무 노골적이고 또 이제 한국에서 받는 그런 평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대놓고 노골적인 표현을 써. 뭐 꼭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여자가 뭐 얌전하지 않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페미니스트적으로 심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나치게 한국적인 잣대를 막 갖다 대는 거죠. 물론 그 한국적인 잣대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잣대를 이들에게,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 간 지 얼마 안 된 이들에게 들이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한국에 있는데 똑같이 미국에서 한 20년 태어나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백인이고 이 사람은 한인 2세예요. 근데 백인 이 사람도 한국말 잘 못하고 이 한인 2세도 한국말 잘 못하는데 백인 2세 그 사람에게는 그 잣대를 안 갖다 대는데 한인 2세 이 친구한테는 이 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이죠. 남성들은 또 선망받는 직업을 갖지 않으면 한국에서 여성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어 교사가 되기는 쉽지만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비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를 들었던 그 데니얼 오 씨는요, 경력을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걱정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과는 달리 한국에 완전하게 녹아들기는 점점 더 사실상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때문에 정체성을 결국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이민 2세들은 한국인이 정의하는, 한국인이 규정하는 소위 한국인다움이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가장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아닌 것 같아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도 한국인다움이라는 그 잣대,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거야말로 사회적인 해결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개인적인 움직임, 개인적인 변화가 사실은 선결돼야 합니다. 나 하나가 내가 그들에게 조금 이렇게 베푼다고 사회가 언제 바뀌겠어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의 변화로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 오늘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사회적인 변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민 2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사실은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본인이든 자녀든 또는 손자, 손녀든 아니면 지인이든 연관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가 찾아주지 못하는 정체성이라면 우리라도 지켜줘야 할 텐데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변화하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터치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